안녕하세요. 오늘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활용과 연구윤리라는 토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AI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연구윤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점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테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의를 한번 생각하고선 우리가 연구에 대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가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 가설에 대해서 메소드를 어떻게 하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그 했던 방식, 내지는 나의 선배나 나의 동료로부터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하거나 코멘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게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의에도 나와 있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연구의 과정이 기획의 과정인지, 가설을 설정하고 있는 과정인지, 연구를 설계하고 분석하고 있는 과정인지 지금 현재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는 그 각 스텝마다 연구윤리가 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연구자는 연구를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구를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역량은 꼭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지식이 도출돼서 성과 발표할 때는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자의 연구 결과는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스텝이 학문적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의 머티리얼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는 전주기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전주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를 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때 각 스텝마다 우리는 연구윤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기획이죠. 저는 항상 연구윤리를 담당하면서 한 15년 정도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윤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연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연구의 계획이 잘못되면 그게 방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좋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연구자들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쓸 때 그때 위변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바쁘게 쓰다 보면 표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동료 저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넣어주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하나의 논문들 나오면 되는데 중복 게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아우르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연구의 기획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의 기획 단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 연구자가 알아서 기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도출하면 됐는데요. 최근에는 IRB라는 게 있죠. 각 기관마다 IRB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내야 되는 논문에 대한 계획서가 거의 준 그 연구의 논문 정도에 되는 부분을 내게 되죠. 하지만 IRB에 있어서는 논문의 그 아웃풋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기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기획이 정말 적절한지,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연구의 그 방법을 도출할 때 굉장히 객관적인지, 그리고 윤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약간 내가 객관적인 그런 연구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은 점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술지에서 최근에는 굉장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학술지에서 전부 IRB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구도 IRB를 받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죠. 메소드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데이터가 수집이 됐는데 어디에다 넣고 계시나요? 그냥 내가 내 컴퓨터에만 가지고 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내 데이터에 대해서 누군가 굉장히 요구하는 데가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했습니까? 연구자가 직접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것이고요. 연구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증명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데이터를 어디에다 넣고 있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연구자가 그거를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뒤는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구자는 책임 있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구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는 전주기가 있죠. 하나의 논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주기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잘못됐던가 아니면은 수집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분석이 잘못됐던가 하는 방법들에 의해서 연구자는 쓸모없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항상 실무 입장에서는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하는 좀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깝죠. 몇 개월이나 내지는 길면 1년도 갈 수 있잖아요. 또 내지는 학위 논문이 걸려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논문이 끝나면 그쵸? 그냥 6개월 더 하면 돼요. 길게 보면 6개월 더 하면 되는데 이제 아깝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중간의 부적절 행위 단계 내지는 더 심하면 부정행위 단계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건 의도적인 거냐 비의도적인 거냐를 항상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부정행위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의도성이 있는지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였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도 결과적으로 부정행위가 나오면 부정행위 논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가 우리가 연구자가 언제 많이 할 수 있냐면요. 무능력, 부주의, 자기기만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에 있어서의 문제인 거죠. 기획에 있어서 다른 연구자가 또 한 건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답습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선행 문헌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 디자인을 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학이기 때문에 아마 설문을 제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지 구성을 굉장히 객관적인 도출을 할 수 있는 설문 구성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연구자들이 바쁘니까 기존 했던 걸 할 수도 있지만 또 학생들, 석박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설문지를 가지고 그리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한번 돌려보는 거죠. 뭐 100명, 500명, 1000명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자기 기만이나 부주의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기획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베이스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연구의 모든 것들은 전 건물에 비유를 합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밑에 있는 그런 토목이나 아니면 기반을 잘 닦아주지 않으면 이때는 우리가 와르르 그 집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에 있어서는 기획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비의도적인 무능력과 부주의도 우리는 부정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어떤 소명의 어떤 근거는 되지 않아요. 연구자는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자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의 전주기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의 리서치 인티그리티를 예전에는 연구 진실성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연구 무결성이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연구의 전주기에 있어서의 스텝에서의 우리가 연구 윤리를 지켰는지 이걸 물어봅니다. 기획, 수획, 기록, 보고, 발표 전 과정에서 우리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그게 정확한 그 연구 윤리 확보된 논문인지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는 정직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책임성입니다. 예전에도 책임성은 중요했지만 AI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연구의 저자는 책임적인 논문을 써야 됩니다. 모든 책임이 저자가 갖고 가요.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 학생이 잘못 갖고 왔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의 책임은 그 저자입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주시고 연구의 전주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연구 윤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학문적인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논문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법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구 윤리가 베이지적으로 탄탄해진 게 얼마 안 돼요. 2005년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로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요. 2013년 IRB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에 개정을 되면서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연구윤리 파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각 스텝마다 연구윤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들도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두 개의 이제 우리 연구자가 알아야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가 돈을 받는 부분에 우리 학술 진흥을 하시잖아요. 학술진흥법,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술진흥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비를 받게 되죠.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는데 국가는 그게 세금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웃풋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법을 다루고 있는 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입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법률에서 모두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는 문제가 있다 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말을 하고 있고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조금 더 얘기하고 있어요. 연구의 전 주기에 있어서 IRB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투명한 연구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 부정행위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은 이제 책임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학생들의 논문에 있어서 그걸 발전해서 저희가 학회에 내게 되죠. 그럴 때 이게 부정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투명하고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윽박지르거나 예전처럼 해야 된다, 아웃풋 가져와라, 이런 시대가 되면은 학생들은 자꾸 빠른 시간에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문제된다. 그래서 이거를 법에도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피드백과 자유로운 환경 안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고, 학생들, 그다음에 시니어와 주니어의 멘토와 멘티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항상 교수님들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이외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외에도 이해 충돌이나 인간 대상 연구나 노트를 잘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연구개발혁신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자는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비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의 부정행위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부정행위라고 해서 연구비의 투명성, 그리고 우리의 자산, 이제 IP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지식재산은 모든 것들은 학교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교수님들 연구 중에 창업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치학계 교수님들은 많이 하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죠.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융복합 시대예요. 내가 어떤 다른 교수님인가 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창업하는 교수님들의 IP는 전부 다 학교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투명한 거죠.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법률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저희도 제보해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보안 유출입니다. 교수님들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들은 그렇죠, 학교가 소유하게 되고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은 모두 이제 학회에 보고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출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연구실에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뒤에서 말씀드린 AI에 내가 데이터를 넘음으로 인해서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자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부정행위라고 하고 있고, 각 스텝별로 이런 부정행위가 됐을 때는 기관에 접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비단 연구윤리는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서 연구 부정행위와 그 밖의 부정행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구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은 논문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가 연구 개발 과제의 제안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제안에서도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서에 있어서 표절을 하거나, 제안서에 있어서 다른 사람 거를 도용해서 내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A 과제에 냈는데 B 과제에는 다른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연구비를 따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A, B 연구 과제에 동일하게 낸다거나 표절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좀 간과하셔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제안은 그냥 나만이 제안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제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전부 다 보일 수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하는 동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거에 있어서의 제안에 있어서 또 중복해서 내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행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법 지침이 그 학술진흥법 밑에 있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입니다. 이건 거의 법률처럼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거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그 밖에 연구 부정행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조부터 살펴볼게요. 위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예 논문을 연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죠.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위조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구자가 위조를 가지고 논문 쓰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때 뭔가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조는 뭐 우리의 연구 밖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문제가 됐죠. AI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논문도 아마 믿을 수 없는 데이터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참고 문헌들이 막 생기죠. 문헌도 없어요. 하다 보면 조사하다 보면 이런 위조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조입니다. 변조는 있는 건데요. 있는 데이터를 약간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때 문헌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많이 하죠. 정치학회는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혹시 3,000명 데이터의 그런 국민을 활용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3,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잘라내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통계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면밀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처음 주니어 연구자분들은 통계를 면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니어가 됐을 때 그 통계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시니어 연구자들이 만약에 앞에서부터 잘못된 걸 계속적으로 답습을 해왔다라고 하면 절대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표절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표절 논문 하면은 굉장히 이제 낙인처럼 표절하고 제보도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표절 논문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표절 검사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기 전에 아마 다들 그걸 내서 돌리고 진행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표절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글을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게 표절의 정의예요. 하지만 연구자는 논문을 쓸 때 연구 배경을 나의 글만으로 쓸 수 없죠. 그리고 그 결과를 디스커션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 글만으로 쓸 수 없습니다. 충분히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건 맞죠. 그래서 나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 이 논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도 선행 문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독창적인 생각에 대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완전 정말 표절 논문에 낙인을 하더라도 연구자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특히 리절트, 그다음에 가설 이런 부분은 정말 나만의 고유한 생각으로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그냥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주가 되는 경우는 표절 논문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학위 논문에서 많이 나와요. 학위 논문에 우리가 연구 배경의 학생들 걸 보면요. 거의 한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뒤에다가만 참고 문헌 표시하죠. 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논문은요. 다 심혈을 거쳐서 그 글이 나왔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같은 걸 여기서 뭔가를 가감하면 오히려 더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좀 약간 더 내가 늦는 게 더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마 연구자들 다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배경 내지는 어떤 가설에 대한 접근이 그거를 글이나 논문이나 아니면 레터나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그 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나의 글로 가져왔을 때 버리고 싶은 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내 논문에 상당한 챕터, 상당한 부분, 한 장 이상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절 논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반드시 표현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내 논문이나 내 머티리얼에 맞게 패러프레이징하고 그리고 썸머라이징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교수님들도 학생들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표절 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글을 항상 내 언어로 다시 써야 돼요. 그리고 출처 표기하셔야 돼요. 그 글을 고맙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출처 표기해서 이건 고마움의 상징입니다는 안 됩니다. 연구자는 항상 내 논문에 맞춰서 그 글을 다시 쓰고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표절하지 않는 거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하고 썸머라이징을 하게 되면 그 글을 다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이 저는 참고문헌을 돌렸는데 카피킬러나 터닛에서 굉장히 높은 것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공부를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글에 맞게 패러프레이징과 썸머라이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처 표기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 시가 내지는 법률, 정의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져와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쌍따옴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색하지 마시고요. 각색을 하면 더 인용할 때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쌍따옴표로 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인지 불확실한지를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상에서 가져온 것도 숨기지 마셔야 돼요. 이건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 표시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웹상에서 가져온 것도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연구자는 앞으로 AI 시대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글로 항상 작성한다. 그리고 항상 확인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부당한 저자 표시로 들어가 볼게요. 부당한 저자 표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최근에 있어서 MZ 세대 내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에 있어서는요, 부당함에 대해서 참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연구 윤리의 더 확고한 어떠한 정착의 문화, 공부하지 않아도 저희는 정착의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다거나,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간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늘 제보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공동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면요, 공동 연구 때문에 부당한 저자 표시로 서로 연구자들 간에도 제보하고 이런 부분,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저자 표기의 순서 내지는 내 거인 거에 대한 어떤 경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공부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학생들은 내가 교수님의 연구에 처음에 기획할 때 논문을 많이 찾아드렸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그거에 가설까지 나오게 했어요. 근데 제 논문에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제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거는 교수님이 잘못한 걸까요? 상당한 기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연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디스커션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논문 작성의 하나의 스텝의 플로우에 대해서 기여를 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논문에 대해서 도출하는 그 부분만 했다? 근데 나는 막상 참여하지 않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자로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 저자 간의 합의인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플로우를 다 타야 되는 거는 그 ICMJ라고 해가지고 약간 의학 이쪽에선 전부 다 스텝을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치학이나 인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요. 모든 걸 다 스텝을 하지 않아도 저자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건 저자 간의 합의가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걸 다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창적인 아이디어 도출에 내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설계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참여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논문에 초안을 했는데 참여했는지, 그리고 투고한 거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리뷰가 되잖아요. 거기에 코멘트나 수정 보완에까지 참여했는지. 자, 여기까지 플로우를 다 탔으면 제1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교신 저자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책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신 저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2, 제3, 제4 저자는 이제부터는 그 저자 간의 합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자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려고 할 때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 내지는 저자인 교수님들 간에도 내가 열심히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 연구가 막상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실험에 참여하고 설문지를 돌리고 같이 다 나갔어요. 근데 이거에 무슨 설문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분석할 때 같이 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저자인가? 테크니션은 저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테크니션이었는지 저자였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저자의 기여도를 말을 하려고 할 때 저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그런 일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복계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중복계제. 이게 되게 쉬운 토픽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운 토픽일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연구자들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다른 논문을 만드시죠.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전의 창작물이 상당하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내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출처 표기를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대표적인 중복계제가 논문 쪼개기와 논문 덧붙이기입니다. 논문 쪼개기의 일례를 살펴보시면요, 한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하나의 설문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변인이나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논문이 2개가 나온다. 중복기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덧붙이기입니다. 내가 논문에 대해서 설문을 되게 잘했는데요, 면담까지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논문에 덧붙여요. 그런데 이거가 가능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가능해서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부정행에서 중복계제 2차 출판 자기표절, 조금 용어가 다르긴 한데 애매모호한 경계가 있습니다. 자, 2차 출판은 뭐냐면요, 출판사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허용한 거예요. 최근에는 많지 않은데요, 예전에 교수님들이 이제 국내 논문을 막 창단하시면서 국제 논문 내기 전에 한 번쯤 국내도 내라라고 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논문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가이드에 우리 학회는 2차 출판해도 돼라고 했던 그런 지침이 있는 논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2차 출판을 해도 돼요. 그 또 하나 뭐냐면요, 국문과 영문이 언어가 다르죠. 근데 독자도 다르잖아요. 국문은 국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한국어만. 그 영문은 외국에. 그래서 이 국문의 논문이 너무 좋아서 해외까지 출판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2차 출판도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냐면 그쪽의 출판사가 오케이 하면. 그래서 두 번째 영문을 낼 때 좋습니다. 이거에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우리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그 논문에는 마지막에 꼭 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 있는 논문에 벌써 퍼블리시 했는데 이걸 영어로 다 번역했습니다. 2개가 다 합의가 된다면 2차 출판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출판사가 허용했느냐, 그 다음에 논문에 출처 표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중복계제입니다. 중복계제는 내 성과를 중복으로 낼 수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계제는요, 앞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논문 쪼개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쪼개기도 허용을 하면 쪼개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논문이 나와서 항상 앞에 나온 논문의 카피라이트 갖고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저자가 아니고 먼저 논문을 내게 됐으면 교수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카피라이트는 그 학술지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 거가 아닌 거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의 논문에는 항상 출처를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에 나온 논문에 물어보셔야 되고 앞에 논문에도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나 뒤에 이렇게 실어도 됩니까?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복기재가 언제든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복기재 아까 쪼개기 처음에 논문에 나왔죠. 두 번째 논문에 대상자가 똑같은데 나는 변이는 달라서 두 번째 논문 내고 싶다라고 하면 리뷰어에 레터를 내시거나 아니면 리뷰어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 냈던 논문을 여기에서 내가 각색해서 두 번째 논문 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뷰를 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주셔야 되나? 항상 두 번째 나온 논문에 쓰셔야 되는 거죠. 앞에 A 학술지에 이렇게 된 학술의 데이터를 가지고 난 B에다가 이렇게 냅니다 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자는 오해되지 않고요. 중복기재의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원고 부정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독자가 다른데, 그렇죠? 독자가 다른데 하나의 논문을 두 개를 내면 독자는 오해해요. 다른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변인이라고 생각하고 대상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쪼개기 때문에 연구자는 나의 성과를 두 배로 받는 거죠.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행위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위에 우리가 성과 부풀리게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중복기재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기재가 아예 100%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면 아까 앞에서도 정확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복기재를 부정행위라고 보지 않고요. 부당한 중복기재라고 하고 있어요. 부당한은 뭐냐면 성과에 활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두 개의 성과를 나는 했다는 건 부당함에 있어서 이건 더 고의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있어서는 연구자에 있어서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인하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표절입니다. 자기 표절은 뭐냐면요. 아까 내 논문을 가지고 또 내는 걸 이제 중복기재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사설인 거예요. 메소드나 리절트나 아니면 가져다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이제 확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내 문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대로 쓰는 건 안 되는 거죠. 앞에 학술지에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도 출처 표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한번 내셨던 부분은 항상 출처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표절은 중복기재 플러스 나의 문구까지도 전부 다 포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예를 들겠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학술지 게재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술지 게재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학문 분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위 논문을 하나의 그냥 성과를 보는 그 연구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면 안 되죠. 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그 학위 논문 낼 때도 그 학교에서 내지는 그 과에서 안 된다고 가이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학술지 논문을 이용해서 학위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박사 논문에 SCI 논문 한 편 이상, 두 편 이상 하면은 먼저 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위 논문을 쓸 텐데 이럴 때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냐면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학술지에 그 가이드가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카피라이트 학술지가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카피라이트 학술지에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요즘은 그 해외 학술지에 되게 빨리빨리 이메일 피드백 오거든요. 한번 그냥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가 학위 논문 내도 됩니다.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들이 어렵지 않아서 저는 이게 풍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원래 그래도 됐어요.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원래라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융복합 연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의 학문 문제가 지금 나의 학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의 학술지가 나의 학문 문제의 학술지가 아니에요. 때문에 요거는 항상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학술지에 먼저 내고 학위 논문 쓸 때 한번 점검 받아라.
그리고 학술지 지침을 받아라. 그리고 학위 논문에다 항상 명시하셔야 돼요. 이거는 학술지에 먼저 나왔고 이걸 학위 논문을 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문헌에만 살짝 넣지 마시고 그 참고문헌 앞에다가 한번 표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학술지 논문을 학위 논문에 쓸 때 그보다 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가 많잖아요. 학술지에는 저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논문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학위 논문으로 가져오는 건 학위 논문의 주인은 연구자입니다. 하지만 학술지 논문의 주인은 여러 명이 되죠. 저자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합의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학위 논문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합의 이후에 해도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자들 안에서도 내지는 그런 증빙을 좀 많이 남겨주셔서 문제화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 두 번째, 학위 논문으로 된 걸 학술지 논문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술지에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왜? 요즘은 학위 논문들이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대로 구글에 서치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게 학위 논문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학교에서만 내지는 이 국내에서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스란히 전부 다 오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카피큘러 터닛에서 돌려버리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학술지에 먼저 물어보셔야 되고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학술지에 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게 오픈된다고 하더라도 터닛에 다 소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 표절 검사에서 중복 기재로 터닛가 되게 떨어지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학술지 논문에서 돌리는 그쪽에 있어서는 소스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냈을 때 표절 논문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표절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제보가 돼서 접수는 쭉 진행돼요. 이게 완전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인정되는. 근데 이때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합의가 됐으면 되죠. 학술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학술지 정책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해외 학술지에는 많이 적어놨거든요. 학위 논문을 가지고 학술지에 써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가이드적인 부분이 있어요. 학술지에 맞춰서 내라. 그대로 문구 가져오지 마라. 이런 것들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도 한 번씩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썸미션 레터에 이거 학위 논문인데 이거를 각색해서 학술지 논문 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개하고 그다음에 오픈하고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학술지 형식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최신의 버전의 자료를 분석해서 보강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쪼갤 때 그렇죠.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막 2개, 3개로 쪼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쪼개지 말아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쪼갤 때 항상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먼저 한번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쪼개세요. 뭐 그렇게 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메소드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연구 1, 연구 2, 연구 3으로 학위 논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쪼갰을 때 먼저 하나 내시고 두 번째 논문을 동시에 내지 마세요. 첫 번째 논문 내서 거기에 두 번째 논문 낼 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학위 논문을 먼저 냈고 첫 번째 이거였고 그 다음에 출처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논문에 하셔야 돼서 중복으로 쫙 뿌려서 3개의 논문이 쪼개기로 짜자작 나오는 것보다는요. 한번 먼저 큰 논문 한번 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논문 낼 때는 앞에 학술지에도 물어본다. 이렇게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하게 쪼개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토픽인 AI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AI 활용과 연구 부정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AI를 2023년에 GPT가 오픈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때 한 1년 반 정도 해외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학교에 방침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분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사용해야죠.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 적절히 사용해야 되고 왜? 나에게 포닥이 5명, 10명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그 연구의 성과의 그 아웃풋과 그냥 내 연구 나의 것이고 AI 나는 활용하지 않고 써야 돼 라고 하는 거에 그 결과물은 너무 달라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연구자가 있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은 이제 표절에 해당하나 요거부터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I에다 논문을 써서 AI가 써준 게 표절일까 아닐까? 내 글은 아니잖아요. 근데 참고 문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출처 공개를, 이제 표절을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처를 공개해야 됩니다. 원문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써야 됩니다. 를 다시 AI에 좀 대응하시면요, 출처를 공개하는데 AI가 썼다고 공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실어주겠죠. 그럼 연구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몇 개의 참고문헌 던져놓고 내가 데이터, 로우 데이터 넣고 논문 써줘라고 해서 나왔다, 이거 공개해서 인정되지 않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그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의 첫 번째 맨 밑에 AI는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자만큼의 일을 AI에게 다 활용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스텝마다 AI는 활용하되 AI가 주가 돼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는 원문을 확인하는 거는 예전에 방식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AI가 확인해 준 거에 대해서도 그 글에 대해서 로우를 확인하셔야 돼요. 출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우를 넣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져가야 되냐? 저자예요. 그 글 하나하나가 AI를 썼다고 해서 내가 안 보면 안 되죠.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다 나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임 있게 쓰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AI를 활용하셔서 논문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마다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연구, 정치학이면 정치학 분야의 연구의 패러다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융복합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자들이, 저는 AI를 가지고 연구실 밖으로 나와서 많은 저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의 능력이 AI에 한정되어서 편하게 쓰는 거기에만 밀착하지 마시고요. AI가 좀 편해졌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되게 많은 자료를 서치할 수 있고 많은 가설을 만들 수 있고 많은 설문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건 너무 편해졌죠. 예전에는 뭐 몇 달 걸리는 문제를 지금은 뭐 그쵸, 하루 이틀 만에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요 분야에서만 활용하지 마시고요, 융복합을 많이 하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내 분야를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내 연구는 전부 다 뭔가 이바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비단 우리의 결과를 논문으로만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에 어떤 환원이 될 수 있을까? 이 내 논문이, 내 설문이, 내 가설이, 그러려면 내 분야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더 다른 분야랑 접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학회 이런 공문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챗봇을 만든다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연구가 주도적인 게 인간 주도라고 했다면 이제는 보조를 받아라. AI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윤리 초점이 표조 위조에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는 게 훨씬 더 강조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융복합 연구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융복합이 뭐예요? 공동 연구의 확대죠. 그렇게 공동 연구가 확대되면 아까 문제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저자, 부당한 저자 표시, 이런 거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연구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I의 도구를 활용했을 때 책임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문구가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저는 이거 다른 사람이 저자의 글을 갖고 와서 이거 베낀 거라서 그럽니다 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A부터 Z까지를. 그리고 결과 중심에서 이제 과정 중심이 됩니다.
여기 이제 학술지 담당하는 리뷰어들도 계실 테고요. 그다음에 학회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학생들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제일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그거죠. 이걸 AI가 다 썼을까? 아니면 얘가 썼을까? 저자가 썼을까? 고민이 됩니다. 정말 고민되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저자와 질문을 하시고 저자에게 물어보시고, 그럴 때 저자는 계속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객관적인 것보다 이제 주관적인 것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시험도 주관적 시험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해서 내 글이 돼서 AI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내가 완전히 체화돼서 그걸 내 글로 갖고 있다면 그럼 내 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글이 아닌 거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들로 가져가서 하시려면은 과정 중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리뷰하실 때 AI가 쓴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어디를 가져왔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참고 문헌이 어딘지. 그다음에 이걸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 글을 썼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런 부분들, 특히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AI 분석해줘 이런 거 좀 많잖아요. 이럴 때 되게 고민돼요. 내가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로이 데이터를 AI가 돌렸는지, 정말 정확한 통계를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통계에 대한 걸 가져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술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다 싶으면 가져와서 우리가 그걸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증빙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증빙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AI를 활용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게 투명해야 된다. 공개하셔야 된다는 분명 썼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의 초안이나 이런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AI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꼭 표기하셔야 돼요. 학위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표기하는 거는 있어서의 표기했다고 우리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했는데 어느 부분을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검증 가능성입니다. 내 논문에 대해서, 내 글에 대해서 책임이 나이기 때문에 검증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인용을 했고 어떻게 코딩을 했고 그 다음에 요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실 수 있는 문건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책임은 당연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문제가 AI를 활용했을 때 기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녹음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회의할 때도 다 녹음하시잖아요. 왜? 그거 AI 돌리면 정말 1분도 안 돼서 쫙 나오잖아요. 분석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되게 좋은 게 요즘 그 인터뷰 연구 같아요. 면담 연구. 예전에는 녹취도 떠야 되고 그걸 또 다 써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AI가 금방 해주잖아요. 좋아진 반면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녹음 파일을 녹음할 때요,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온다? 그걸 AI에 넣어버리면 안 되죠. 그냥 그때는 내가 예전처럼 다 써야 돼요. 손으로 써서 정말 기밀한 부분, 이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다 빼고, 그러고 녹취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AI에 넣어서 분석할 수는 있겠죠. 그 때문에 만약에 녹음 파일을 넣어서 분석을 돌리지 마시고, 녹음 파일에 기밀한 부분에 인터뷰 자료가 있다 하시면 바로 다이렉트하게 AI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기밀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게 될 때, 이럴 때도 바로 돌려서 하는 부분은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로우 데이터 넣지 마세요. 로우 데이터가 들어가서 나만이 알고 나만이 분석하는 것처럼 되지만 AI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논문이 나오기 전에 AI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다 어딘가에 공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의 내 데이터가 하기 위해서는 기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데이터 웬만하면 넣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도움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텝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논문을 작성을 A부터 Z라는 연구 전주기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스텝에 AI를 활용을 하시나요? 자, 스텝을 한번 볼게요. 문헌을 검토하시죠. 여기도 AI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료 정리에 AI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쓸 때, 문장 개선할 때, 자, AI 활용하시는데 잘 써야 되죠. 활용 아까 좋다고 했어요. 포닥이 10명 있는 논문이 얼마나 좋은 논문이 나오겠습니까? 자, 문헌을 서치할 때 문헌 서치를 퍼플렉시티나 GPT나 다이렉트나 클라우드에 찾아줘 연구자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AI 시대 때 논문 되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고요. 쉽게 쓸 수 있고요. 되게 좋아진 반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가 방점입니다.
내 연구 역량은 강화되지 않고 AI에만 내가 학습을 시키지 않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연구력이 강화된다는 건 뭐냐면요. 문헌 서치는 연구자가 하셔야 돼요.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최근에는 우리가 서치하는 그 스텝이 있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데 구글 스칼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뭐 리스도 있고 이런 데다가 다 있잖아요. 예전처럼 거기서 서치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거기에 다 AI가 붙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시면 학술정보원에 가서 AI가 붙어 있는 우리가 그 서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비싼 가격으로 도입을 됐기 때문에 학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도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도입 많이 했는데 오히려 교수님들이나 연구자가 모를 수 있어요. 학술정보원하고 되게 친해지세요. 왜냐하면 학술정보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정보를 주고 있는데 연구자가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술정보원에서 이런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연구자는 연구자의 리그에서 문헌을 서치한다. AI에 찾아줘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논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모아두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AI에 넣고 찾아줘 하셔야 되는 거죠. 정리해줘. 그래서 나의 로우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거는 가설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예전에는 뭐 영어 논문 같은 거 한 편 읽는데 그쵸 며칠 걸리고 나서 우리 했는데 지금은 금방금방 하잖아요.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연구자는 무엇이 중요하냐? 연구력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별성이 뭔지를 체킹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성이 뭔지를 체킹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만의 독특한 가설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AI를 활용하시는 거지 찾아줘, 가설 내줘 이런 부분을 전체를 통째로 AI에게 맡기지 않는다. 두 번째 자료정리도 마찬가지죠. 자료정리를 AI에게 전부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AI를 정말 많이 활용하시나요? 전 여기쯤 오니까 이제 또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AI 요즘 뭘 쓰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시나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저는 AI를 다양한 AI 쓰는 것도 좋지만 하나 정도는 그냥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한번 걔랑만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그 AI가 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AI가 나와의 나를 입력하지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나는 어디 대학의 교수야. 나는 무슨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프롬프트에다 나의 역할을 계속 넣으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안 넣어도 돼요. 그냥 AI가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경계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GPT를 같이 썼는데 이제 따로 헤어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 있어서 막 줬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걔가 썼는데 거의 교수급에 있어서의 그런 답을 도출해서 학교에 가져가면 뭐예요? AI가 완전히 그쵸? 잘못 사용하고 마찬가지 거꾸로 교수님이 썼던 AI의 그 나의 프롬프트와 나의 히스토리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데 그쵸? 굉장히 잘못 내가 가면 얘가 혼동스러운 그런 답변을 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있어서 나와의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 파트에 있어서는 희한하게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모르겠으면 프로젝트로 이제 따로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랑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료 정리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프롬프트 되게 중요해요. AI 클라우드 같은 데서 논문 넣고 뭔가 가설을 써주는 그 보고서를 딱 받았다? 되게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글을 내가 논문에 가져다 쓰려고 보면요. 쓸만한 거 없어요. 정말 수박 겉핥기에 정말 글이 한 10페이지가 됐는데 핵심적인 용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보고서 교수님한테 낼 때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죠. 하지만 되게 여기에 저명한 내지는 오랫동안 그런 거 주니어급의 아니 시니어급의 교수님들 봤을 때는 엉터리 방터리 그냥 글자만 있는 거 딱 보여요. 딱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새싹인 연구자들은 바로바로 A에 넣고 이거 확 돌려서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연구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쓰레기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에 있어서의 핵심에 있어서 좋은 말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AI는 활용하되 그거를 나와의 체득을 하셔야 되고요. 프롬프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 라고 하지 않으면 답변이 되게 엉망인 게 나옵니다.
AI는 절대 신경질 내지 않죠. 늘 답변을 줍니다. 답변을 주는데 그 답변이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좀 확대된 답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간 낭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어지게 하는 흐름이 뭐냐면 내가 중간에 프롬프트를 잘못 넣어서예요. 그리고 이상한 프롬프트 넣으면 얘가 갑자기 막 생각하다가 A, B, C, D가 혼용이 됩니다. 때문에 연구자는 항상 늘 때 6대 원칙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그 프롬프트를 명확하게 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AI한테 내가 훈련을 시키는 거를 예전에는 글로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그냥 AI에게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 대신에 그걸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거기에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는 저자가 책임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하고 보고서하는데 여기까지는 초안이에요. 초안 작성까지는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안이라고 뭐냐면요, 그 보고서, 예를 들어서 논문을 막 시작하게 되는 건 초안이 아니에요. 그 초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설을 설정을 해서 메소드를 정립해서 분석 정도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는 AI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정말 연구자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부분은 논문이시죠. 논문을 쓸 때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AI한테 다시 앉아야 됩니다. 자, 처음에 논문은 명확하게 내가 찾은 논문만을 넣는다. 내가 찾은 논문만에서 활용을 한다. 그래야 가짜 논문이 안 나옵니다. 가짜 논문의 참고 문헌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있어서는 항상 검증을 하고 중간에 메소드에 로우 데이터는 넣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스텝을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와 디스커션에 있어서의 부분은 전체 써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논문하고의 뭐가 차별성이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은 늦에 그 단락단락으로 좀 쪼개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셔서 논문을 작성하셔야지 전체 써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니어급들은 여기까지도 못 오잖아요. 논문 서치 부분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교수님들은 굉장히 도와주셔야 돼요. 자, 도서관에 가서 논문 서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찾아와 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속적으로 공부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찾아줘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저는 여기는 논문에 있어서만 말씀드렸는데 학교의 점수도 마찬가지죠. 보고서도. 그렇죠? 우리가 학부 학생, 석사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주제 테마를 주어지고 어떤 교수님들은 AI가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쓰게 하는 거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방비로 두지 마시고 한 스텝 한 스텝마다 알려주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건 출처에 대해서 책임 있게 책임성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너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들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학점을 매기는 교수님들도 봤어요. 왜? 프롬프트를 넣는다는 그 프롬프트의 명령어가 이 학생의 지식이 될 수 있거든요. 똑똑하지 않으면 프롬프트 정확하게 될 수 없어요. 얘한테 똑똑하게 질문하려고 한다면 내가 체화돼서 그 글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를 가져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롬프트를 가지고 얘가 뭘 넣는지 무슨 입력값을 넣는지. 근데 또 거꾸로 학생들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프롬프트 만들어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0%는 아니다. 항상 AI가 발전하면서 교수님들의 역량도 발전하셔야 되고요. 학생들의 역량도 연구자의 역량도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구력의 강화는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쉽게 강화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AI가 발전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조금 이 갭의 차이가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니어급들이 AI를 쓰시면요. 정말 예전에 한 1년에 10편 나왔던 논문이 100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만 활용하신다면. 그리고 그 글이 훨씬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I가 있어서 제가 실무에 있어서 하나 느끼는 건요. 되게 좋았네요. 아마 그 논문의 리뷰어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논문 어떠셨나요? 굉장히 비문도 많고요. 오기도 많고요. 오류 찾다가 그냥 그쵸? 보기 싫어가지고 덮은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AI 시대 때 그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있어서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오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자가 이 부분이 편해졌다고 한다면 역량을 강화시켜야죠.
좋은 논문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주니어급 연구자들이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자전거 타는 거에 비유하자면 자전거 타는 연구자와 차를 타는 연구자가 시니어급이라고 한다면 차의 종류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막 되게 좋은 차들로 막 가서 막 비행기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자전거 이제 막 타기 시작하는 그런 주니어급들의 연구자는 만약에 연구력이 강화시키지 않아서 5년, 10년이 간다 하면 계속 자전거밖에 못 탈 것 같아요. 이게 비행기를 언제 타고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힘드시더라도 이런 학생들을 도와줄 때 연구력 강화에 있어서 방점을 굉장히 많이 찍어주셔야 되고요. 가지고 온 거 잘 썼겠지, 너 AI 돌려 잘 썼을 거야 라는 것들로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시더라도 왜 했니? 어떻게 했니? 물어봐 주시고, 어떤 분석 프로토콜 찾았니? 논문은 뭘 서치했니? 이거에 대해서 통계는 무엇을 냈는지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연구자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방점을 찍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 단계별의 AI 활용의 그냥 하나의 사례를 갖고 왔어요. 여기는 정치학회에서 제가 사례 갖고 온 거는 뭐 20명에 대한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이제 AI를 활용을 할 때 우리 거기에 있는 이제 약간 민감한 것들이 인터뷰 안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자체가 AI 다 넣어버리면 이 서버가 어디로 가요? GPT나 이런 건 다 해외 서버잖아요. 해외로 쫙 퍼지고 우리의 재산이 쫙 나가고, 우리는 그래서 연구자는 결과 논문 하나 좋은 거 나올지 모르지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 자료는 바로 AI 활용해서 하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또 도구들이 있어요. 인터뷰 쭉 GPT처럼 딱 해외 서버 나가지 않지 않고 또 이렇게 녹취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원본이나 그런 것들이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입력에 있어서 입력값 인풋이 되게 중요한데요. 인풋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풋을 훈련하는 것도 저는 연구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에 있어서 어떤 인풋을 줬는지가 되게 답이 잘 나오고 잘못 나오고가 있기 때문에 인풋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전체를 다 해줘 이거보다는 쪼개서 이렇게 인풋을 계속 넣으면서 나도 발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연구자들은 예전에는 문헌 서치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AI와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또 하나 든 생각은 뭐냐면요. 왜 우리 MBTI 있잖아요. I형이 있고 E형이 있는데 E형은 뭐예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이 말하는 거 좋아하는 연구자들이 요즘 세대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AI한테 굉장히 계속 말해요. 내가 궁금한 거. 옛날에 내가 궁금한 거를 동료 연구자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저 사람 말 많다. 뜬구름 잡네? 이러니까 이제 창피도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젠 나는 이제 AI한테 그거를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연구자는 뭐냐면요, I형보다 E형 같아요. 질문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질문도 막 하고요. 뭐 하다 보면 뭐가 걸려요. 근데 정말 굉장히 극소수의 이런 대화 같은 거에 부담스러워하시는 연구자들은 피곤하잖아요. 그냥 모든 걸 질문하는 것도 피곤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저는 계속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가설을 가지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오라고 했죠. 학회, 이런 학회 활동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료들하고 연구하시면서 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오픈도 많이 하세요. 공개도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다 이걸 가져와서 공개하면 뭔지 내게 빠져나가는 것 같았는데, 공개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더 버는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학회 활동 많이 하시고 이런 게 연구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필수 검증 단계에 당연히 AI가 했더라도 검증에 대해서는 인간 저자가 꼭 하셔야 되고, 참고 문헌에 있어서 가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교육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그건 없지 않을까, 다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리뷰의 학술지에서 제일 많이 피곤했던 부분이 가짜 논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 문헌에.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넣어버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저자들도 업그레이드 되고 학회도 이제 업그레이드 됐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학술지에서 이제 고민되는 거죠. AI가 쓴 거죠. 저자가 참고 문헌이 없는 논문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논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정행위라고 판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학회이기 때문에 연구자 리뷰어에 있어서의 실무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학회가 연구자로 하여금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를 가이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회에서도 가이드 줘야 되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위 논문에 있어서는 학위 논문 쓰렀을 때 어디 부분을 공개해라라는 부분을 가이드적으로 주셔야 돼요. 지금 아직 학교에서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학위 논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주셔야 되고 공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르겠다. 학위 논문 많이 리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회 리뷰할 때도 분명히 AI가 쓴 것 같다라고 하시면 물어보세요. 레터 보내가지고 아닌 거에 대해서 증빙하라고, 내지는 이 부분 어떻게 만든 거냐고 증빙에 대해서 도구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요구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로우 데이터죠. 로우 데이터를 아까 직접 넣지 말라고 했고요. 이렇게 공동 조작, 이렇게 융복합 연구, 그다음에 연구의 범위가 훨씬 커져지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자는 뭐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로우 데이터 관리입니다. 로우 데이터 분명히 가져오라고 할 거고요. 최근에 미국에는 심리학회 이런 데는요, 그런 녹취록 다 내게 하게 하고 있어요. 두 개가 좋은데요. 하나는 녹취록을 해서 정말 가짜를 생성하지 않았는지를 검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 사람 대상으로 연구하는 이 로우 데이터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걸 오픈해서 이 연구 말고 다른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로 인해서 요즘 최근에 해외 학술지는 이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 내지는 이런 파일들을 굉장히 공개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점 국내 논문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풍토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 오픈해야 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서로 활용된 거를 재사용해서 더 좋은 곳에 활용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노트를 써야 됩니다. 어디다 쓰시나요? 우리 정치학기이기 때문에 전 노트 안 씁니다. 이제는 안 돼요. 왜? 노트의 정의가 정보 데이터 노하우예요. 교수님들 연구비 받으시잖아요. 연구가 뭐예요? 노하우가 없이 연구하십니까? 노하우가 없이, 정보가 없이 연구하지 않죠. 문헌 서치하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도 다 노트에 기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에 있어서도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하십시오. 기관에 가서 우리 학교 노트 뭐 있는지 한번 체킹하시고요. 뭐 서면 있으면 하나 받아다가 거기다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로 많이 도입한 데도 많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노트의 보관은 3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보관해서 굉장히 물어볼 거예요. 교수님, 이 데이터 어떻게, 로우 데이터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저희 학생이 졸업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건 학생들은 두고 나간다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은 잘 관리한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트의 작성 주기가 없어요. 매일매일 쓰는 게 노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데이터 노하우가 나오는 그 시점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뭐 설문할 때 그 단계에 노트 쓰면 되고, 그다음에 문헌 서치할 때 그때도 나 이런 문헌 서치했다. 이렇게 노트에다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메모장처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야별로 그래서 인문사회와 이공계, 예전에는 이공계만 노트를 썼다 했지만 지금 인문사회도 분명히 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설문지나 면담록이나 통계자료나 문헌 분석, 그리고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증빙으로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치학에서도 노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제가 그 윤리적인 부분에 스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 논문. 이거는 최근에 어떤 학교들은요, 어떤 A 교수님이 B 교수님을 공격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 찾으면 안 나오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표절 논문이라고 하면 내가 죽도록 한번 찾아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처럼 좀 친하게 지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하게 지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부정행위가 냈다라고 하면 검증이 들어갑니다.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단계를 거쳐서 지금 지들을 전부 검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검증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학회지에서도 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자, 전문의 과정의 조사는 전문가들이 잘 열심히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후속 조치예요. 연구자가 부정행위 판정이 된 논문이 나온 순간 오명이 됩니다.
연구비 환수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10년까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년은 거의 평균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부정행위가 논문이 나와서 그 연구실에 아니 그 기관에서 부정행위 판정을 내면요. 논문 사사를 먼저 봅니다. 논문 사사가 연구비를 받았다 하면 그 사사가 붙어 있는 그 정부 기관에 보내게 돼요. 보고서를. 그러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 정부 기관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게 한 1년 정도면 제재하면 되나? 3년 제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지원 못 받으면 연구실을 굉장히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기관 안에서도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징계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지에 통보하게끔 해서 철회를 시키거나 수정을 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이 취소가 돼요.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취소가 되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논문만 취소돼서 논문만 다시 쓰게 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는 좀 강화해서 학위가 논문 취소됩니다. 학위 논문 취소가 되면 뭐냐면요, 박사를 받아서 이제 그 박사를 가지고 연구소 연구원이 됐거나 박사를 가지고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석사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학부생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 연구소에서는 나와야 되고요. 왜? 난 박사를 포지션을 가지고 취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박사도 아니고 그냥 학부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주의 깊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정행위 없이 논문을 써라. 그래서 이거는 비단 그냥 우리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하는 당위성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스텝별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표절 논문 공동 연구 자료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표절 논문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라이징, 패러프레이징, 출처 표기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학교마다 도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절 검사 시스템 돌려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없는 거 같은 거 AI가 돌려서 논문 쓰는 거 나만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퍼피어라는 곳에서 제보 엄청 하고 있어요. 특히 국제에다가 학술지에 내게 되면요, 귀신같이 누가 그 피규어를 잘 해서 똑같은 논문입니다. 똑같은 피규어입니다. AI가 써준 피규어 같습니다. 이런 걸 제보하거든요. 거꾸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관으로 제보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논문 낼 때 리뷰어만 속였다, 아니면 우리 교수님만 속여서 내야지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오픈이 되어 있는, 이제 오픈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논문 전부 다 구글에 서치가 되는데, 오픈 시대 때는 누군가 나의 거를 또 확인하고 찾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이거는 바람직한 풍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IRB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IRB는 이제 연구 대상자의 기획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요.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지, 우리 설문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뷰도 마찬가지죠. 동의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받았는지가 중요하고요. 안전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가설이 많이 빨라진다고 하면요, 설문도 좋아지게 되죠. 하지만 연구자들이 설문을 할 때 안전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이 분야에서 30분 정도의 이런 설문은 그냥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30분이 연구 대상자한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거, 민감한 거 물어보면 1번부터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를 고지해야 되는데, 당신은 30분 동안 하면요 10,000원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끝까지 완수해야 10,000원을 줄 거예요 라고 하시면 중도 처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치,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아까 면담 녹취했는데 개인정보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IRB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좀 스킵을 하고 갈게요. IRB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를 저희가 심의하는데 왜 이렇게 심의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헬싱키 선언이라고 해서 그 미국의 그 의사들의 이 IRB를 다루는 그런 논의의 장이 있어요. 거기 2024년에 뭐라고 했냐면요, 과학적이지 않은 연구는 무의미한 연구고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타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아라,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낼 수 없는 연구는 무의미한 연구고 윤리적으로 부적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IRB는 과학적인 걸 평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늘 루틴하게 하고 있는 나의 그런 프로토콜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더 심해진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구가 비단 설문이나 인터뷰, 빅데이터의 분석만이 아니라 융복합 연구죠. 때문에 나의 데이터는 항상 갖고 나와서 누군가 좀 융복합을 좀 하시는 걸 굉장히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의 연구는 비단 학회 결과의 논문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좀 사회에 기여하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웃풋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과 텍스트의 역량의 분석에 대해서 훨씬 더 역량이 데이터가 더 풍성해졌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지금 사회과학이잖아요. IoT랑 연구하시면서 체킹해서 뭔가 심박수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뭔가 피곤함이 있어지고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연구자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더더욱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됩니다. 이런 융복합에 있어서의 안전성의 확보는요. 융복합이잖아요. 지금 정치학만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연구해 주신 교수님이 공대랑 같이 뭔가 연구를 한다? 그럼 그쪽 분야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고 그리고 뭔가 프로토콜을 정립할 때 굉장히 그쪽에 의존해서 나는 몰라, 나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알려고 하셔야 돼요. AI한테 물어보셔서라도 알려고 하셔서 같이 융복합한다고 하면 그쪽의 전문가가 될 만한 때 융복합을 하세요. A, B가 따로따로 융복합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교수님이 B 교수님하고 융복합을 하더라도 A가 B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때 융복합을 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만 융복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석사 정도의 지식은 AI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뭐 더 그 정도만 알면 훨씬 더 풍성해지게 지식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정치 심리학과 융복합의 연구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의 실시간 반응 분석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이런 쉽게 앱을 깔아서도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워치 같은 것도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융복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체 지표들이 많이 수집되는데 나는 이 지표 몰라라고만 하시지 말고 되게 좋은 테마인 것 같아. 요즘 이런 테마 얘기를 하시는데 워치에서 들어온 정보가 엄청 많거든요. 앱 하나 깔면요, 선생님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앱을 깔아서 워치에서 어떤 교수님이 뭘 깔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내 데이터,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RB에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앱 서치나 챗봇 같은 연구는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유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스탑할 때 앱을 삭제해야 된다. 내지는 이 앱을 깔았을 때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를 명확하게 노트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술지 풍성해진다고 했고요. 연구자들의 마인드의 융복합 연구가 풍성해져서 저는 연구력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연구력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통계를 냈는데 한 1.5% 정도가 1.5배 정도가 논문이 많아졌대요. 논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대요.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논문 같지 않은 논문도 많아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다 믿을 수 없는 논문도 있을 수 있어요. 연구자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서치하셔야 돼요. 나왔으니까 우리 믿는 거잖아요. 리뷰가 잘했겠거니 하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논문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연구자가 좋은 논문을 써야 되는 이유는 AI가 그걸 가지고 학습합니다. 내 좋은 논문이 아닌 걸 학습하면 편향되거나 아니면 좋은 답이 안 나오고 이 사회를 10년, 20년 후에는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내 논문에 대한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행위를 가지 않기 위한 책임보다는 나의 이 프로덕트가 AI의 학습 도구인데 내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논문을 양산시키는 걸 학습시키면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나의 그 성과 때문에 논문이 양산되지 않는지. 부실학술 활동 그래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부실학술에 대한 리스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게 부실이 될지 모르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문에 연구자들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부실학술 활동이 있는 학회에 가지 않는다. 부실학술 활동 거기에 내지 않는다. 제일 많이 부실학술 활동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빨리빨리 나오는 논문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작년보다 조금 통계를 보세요. 한 2배 이상의 논문이 양산된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뤄야 되는 논문의 그 역량이 있거든요. 그 학술지가 다르. 근데 그거보다 막 2배, 3배를 막 내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부실을 갖고 오는 학술지의 방침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부실 학술 활동에 한 번 내면 철회도 안 돼요. 연구자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철회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학회에서는 철회를 안 시켜준대요. 답변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좀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학술 활동은 3가지가 크게 요즘 최근에 나왔는데, 첫 번째 부실학회 가는 거, 부실학술 내는 거, 3번째가 논문 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논문 공장이라고 막 찍어서 양산해주는 그런 세트가 있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모르고 그런 데랑 한번 저자로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공동 저자라고 생각해서 낸 거지. 처음에 저자가 이렇게 접근을 해봤을 때 공저자라고 냈는데 논문도 내고 나는 이제 융복합이라고 해서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의 집단이 논문 공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전부 다 허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리뷰하고도 친하게 지내서 논문도 빨리빨리 나와서 교수님들이 그냥 빨리빨리 잘 양산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실학술 활동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3번째, 이제 저는 이해 충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이해 충돌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들의 연구는, 그렇죠? 나는 교수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어떤 단체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결과를 좋게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금전적 이해 충돌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해 충돌하기 위해서 내 와이프, 가족, 친인척, 이걸로 이제 논문이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친인척으로 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10년 전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고스란히 법에 녹여가지고 지금은 연구할 때 친인척 포함되기만 하면 신고해야 돼요. 기관에 신고해서 승인 받아야 되고, 왜 해야 되냐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고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감소되는 것 같고요. 연구자가 조심해야 되는 게 금전적 이해 충돌이에요. 이렇게 연구력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또 어디 정부 부처의 연구비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거기에 할 때는 항상 뭔가 공개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수관계도 다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고요. 학술지에서 이해 충돌은 뭐가 있을까요? 리뷰어. 나는 논문의 그 저자가 될 수도 있는 연구자일 수도 있지만 학술지에 소속되는 심사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지에 소속되어 있는 에디터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지는 항상 그 공개하고 있는지에 그 스텝을 보셔야 됩니다. 그 공개에 대해 스텝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논문에 녹여져 있는지, 그 논문의 규정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해 충돌에 대한 공개 양식이 있는지 거절해야 되고, 투고할 때부터 이해해야 되고, 이 이해 충돌은 하나 더 이제 추가되는 게 AI입니다. AI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양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고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출판사도 마련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화를 묻고 연구자는 답해야 되고, 독자에게 우리 연구자는 알릴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이런 연구에 있어서의 이해 충돌은 많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발달되면 뭐가 더 발달된다? 공동연구 당연히 발달될 거고요. 공동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안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공동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AI도 하는데 연구자들은 서로 다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있는 테마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조심할 게 뭐냐? 저자 배분. 싸움 냅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같이 쓸 땐 좋았는데 이게 이제 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다? 아니다.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학위 논문을 같이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도 안내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A 교수님, B 교수님 되게 친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나와서 A 학생이 논문 쓰는 데까지도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그 찰나에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학생이 이 데이터를 고스란히 가져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연구의 주인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에 많이 참여했다고 그걸 확인 논문으로 꿀꺽하면 안 돼요. 꿀꺽 정말. 그거를 항상 연구지 안에서 합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논문은 내가 한 걸 내가 쓴다는 걸 항상 약간은 좀 풍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동 연구해서 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 쓴다, 이거보다는 내 논문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학위 논문이고요. 그 이외에 학술지에 논문 실을 때는
저자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공동 연구 때는 어느 배분해서 요 체크리스트 한번 해서 요 각 단계 스텝별로 배분하고 하는 거 같이 논의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회의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회의로 같이 쓰시고, 그리고 이메일로 주고받아서 증명 남기시고, 그래서 저자에 있어서의 어떤 맘상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시대 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개, 책임, 그리고 연구력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연구실 밖으로 나와서 많은 연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스텝 전주기에 있어서 스텝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 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요거를 끝으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레포트를 이제 제출하게끔 이제 요구했을 때 정말 본인이 작성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굉장히 본인 노력이 많이 든 논문이 있고, 또 AI의 힘을 빌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쓴 논문이 있는데, 그 본인이 쓴 거는 사실 허점도 많고, 그 사실 공개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이 수준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쓴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채점하는 기준에서 사실 그 뭐 AI를 안 쓰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느 측면에 더 점수를 주실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경계를 두셔야 되는 부분이요, 보고서 발표할 때는 AI를 좀 약간 써서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AI 쓰되 어디 썼는지는 보고서 발표할 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어려우신 게 핵심적인 부분을 한두 개를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걸 다 하고 알고선 있는지, 아니면 AI만 돌려서 급하게 보고서 PPT 만들었는지가 분명히 나오시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고요. 시험인 부분은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저는 그냥 시험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많이 보시고 주관식화해서,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눠서 하면, 내가 AI를 돌려서 만약에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체화돼서 만약에 주관식 답을 쓸 수 있다? 그럼 그 학생의 지시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학위 논문에 있어서도 AI가 쓴 거와 안 쓴 거에 있어서는 지도하실 때 스텝을 조금 더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넌 나중에 이거를 지금부터 이게 AI가 다 써서 하면 논문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자 인생은 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게 습관이 되면요, 못 고쳐요. 한번 이렇게 습관돼서 한 번 다 돌려줘야 논문이 한 번 나온 연구자는요, 절대 마약과 같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내가 너에게 다 스텝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 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아닌 부분과 저자인 부분, 그 다음에 했던 부분과 아닌 부분을 하고, 논문을 정말 들어와서 쓰기 시작했을 때는 AI 전적으로 믿어서 다 모든 걸 맡기지 않았는지 확인해라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좀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그다음에 보고서 발표, 논문, 그다음에 학술지 발표 스텝별로도 약간 조금 교수님들도 그 가이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감기에 걸려서.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영어로 논문을 쓴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업체를 통해서 리뷰 서비스를 항상 받았거든요. 근데 AI를 통해서 이제 영어 문장 쓴 거를 이렇게 교정을 받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활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번역이나 프루프리딩까지는 AI를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AI를 통해서 한번 문장이 이렇게 필터링이 되면은 그 AI가 쓴 그 문장으로 제가 쓴 문장이 아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줬을 때는 제가 쓴 문장에 뭐 관사가 틀리거나 뭐 이렇게 오탈자 정도 봐주는 수준이라면, AI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써도 이게 그냥 번역이나 아니면 AI의 도움을 받은 수준으로 이렇게 고지를 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번역은 정말 번역으로만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역을 맡겼는데 나의 의도랑 다르게 썼으면 프롬프트 다시 쓰셔야 돼요. 이거 아니다. 내 글에 이 한글이 너가 쓴 이 영어가 아니야라고 해서 내 한글이 영어화 됐을 때 내가 진짜 그건 도움이거든요. 예전에는 다시 번역하셨잖아요. 번역해서 썼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그 번역의 글이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를 넣으세요. 그래서 그걸 다 돌려서 AI가 쓴 거를 번역이 맞았겠지라고 해서 했으면 내 글이 아닌 거죠. 내 글에 대한 책임은 아까 인간 저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내 글이 내 글 그대로 영문이 나오게끔 프롬프트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 짜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단어 뭐 문법이나 이런 거 좀 봐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냥 넣는데 걔가 이상한 걸 했는데 AI 다 믿고 그대로 실르나 그러면 이건 AI한테 전적으로 맡긴 거가 돼요. 이거는 공개할 때도 AI에게 이거는 뭐 문법적인 오류만 받습니다가 아니라 AI가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중에 공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글에 있어서는 내 그 글이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의도치 않은 글로 번역을 프롬프트 했으면 프롬프트 다시 넣어가지고 이 의도 아니다. 다시 번역해줘 하면 내 글에 맞춰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 다시 넣으시면 나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역 그 논문 쓸 때 쫙 넣지 마시고요. 그 문장으로 그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교수님들 그 확실히 더 패턴으로 보기 편하시거든요. 왜냐면 얘를 확 넣어버리면 문장을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늪으로 빠집니다. 내 것도 남의 것도 아니 늪으로 빠져버리고 이제 상고문은 어디다 달 줄 몰라요. 그 때문에 문장 고기 맞춰서 그렇게 넣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